계약 해지만이 미래입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 외곽 한 신도시 건설 현장.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1위라 불리던 건설사의 깃발이 사막 위에서 휘날리며 공사가 한창이었죠. 그러나 지금 그곳에는 균열이 간 건물과 멈춰버린 크레인만 있습니다. 사우디가 수백조 원을 쏟아부은 거대한 프로젝트가 사실상 멈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에서는 사막 한복판에 10만 가구 아파트가 빼곡한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같은 중동, 같은 시기 왜 이렇게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싸게 짓겠다던 건설사가 망쳐버린 사우디의 자존심. 결국 사우디는 한국행을 결정했는데요. 그 결정 뒤에는 한 외국인 자문관이 직접 확인한 사막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엄청난 약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막에서의 그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약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리야드 외곽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에 방향을 잘못 찾은 줄 알았습니다. 지도에는 분명히 신도시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수십만 명이 살게 될 미래 도시. 사우디 정부가 수조 원을 쏟아부은 국가 프로젝트의 중심지. 그런데 제 눈앞에 있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멈춰선 크레인이었어요. 하늘을 향해 팔을 뻗은 채로 굳어버린 거대한 쇠붙이들을 향해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래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어요. 하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반쯤 올라간 콘크리트 골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공사 차량도 인부도 현장 소장도 마치 모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고요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벽면을 살펴봤습니다. 금이가 있었어요. 완공되지도 않은 건물의 외벽에 균열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갖다 대봤어요. 단단해야 할 콘크리트가 모래처럼 부스러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여기에 휘날리던 깃발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깃발이었어요. 세계 최대 건설사라는 이름을 달고 이 사막으로 왔던 회사였습니다.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주했고 사우디 정부는 그들의 가격표에 매료되었죠. 저렴하고 빠르고 대담했습니다. 그때까지만요. 저는 사우디 주택부 자문관으로 파견된 영국 도시개발 전문가입니다. 이름은 엘리자베스 하트. 올해 34살이에요.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도시계획학을 전공했고 유럽과 아프리카의 여러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중동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첫날부터 이런 광경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현장 안내를 맡은 사우디 공무원 파이살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폐허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파이살 씨,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2년 됐습니다. 공사가 멈춘 게요. 2년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2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사우디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왜 아무도 이 현장에 손을 대지 않았는가? 질문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파이살 씨의 다음 말에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이쪽만이 아닙니다. 이런 현장이 17군데 더 있습니다. 17군데. 저는 그 숫자를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한 곳도 아니고 두 곳도 아닌 17군데의 공사 현장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주택 공급 프로젝트들이 죄다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저는 다시 균열이 간 벽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거워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리야드 시내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우디 주택부가 제게 제공한 자료들이었어요. 중국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현황, 완공률, 하자 발생 비율.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완공률 31%, 공사 지연 평균 23개월, 하자 발생 건수 2,400건 이상.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어요. 번쩍이는 고층 건물들 너머로 저 멀리 어딘가에 멈춰 선 크레인들이 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파이살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하트 씨, 이라크는 가봤습니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라크라고요? 비스마야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에요.
거기도 신도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달랐어요. 달랐다는 말에 저는 파이살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도로가 반듯하게 뻗어 있었어요. 학교처럼 보이는 건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도시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도로 위에 차가 다니고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걸 지은 게 어느 나라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파이살 씨가 짧게 대답했어요. 한국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한국.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삼성과 현대의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중동 사막 한복판에 신도시를 짓는 나라라는 이미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파이살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실했어요. 여기는 2년째 공사가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비스마야는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전쟁 중에도요? 저는 그 말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공사를 계속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하지만 파이살 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직접 가서 보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비스마야 프로젝트를 검색했습니다.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45만 세대를 건설하는 이라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 사업. 한국 건설사가 수주한 13조 원짜리 프로젝트. 그리고 이라크 내전 기간에도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기록들.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사막 위에 도시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요. 숫자들이 아니라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 일찍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바그다드행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세계가 석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이고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나라는 스스로를 바꿔야 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내놓은 답이 바로 비전 2030이었어요. 관광, 제조업, 첨단 산업으로 경제를 다각화하겠다는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뼈대는 도시였어요. 사람이 살고 일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들. 목표는 거대했습니다. 100만 가구 이상의 주택. 수백조 원 규모의 신도시 건설. 네옴이라는 이름의 미래 도시부터 리야드 외곽의 대규모 주택단지까지 사우디는 사막 위에 나라를 다시 짓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주택부 자료실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보고서 더미를 읽고 또 읽었어요. 숫자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건설해야 할 주택수, 확보된 예산, 동원 가능한 인력. 그런데 그 숫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가 자꾸 눈에 걸렸어요. 실제 완공률이었습니다. 계획 대비 30%. 목표의 3분의 1도 채 못 미치는 숫자였어요. 파이살 씨가 자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지 눈치챈 듯 했어요. 그는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고요. 처음 입찰이 열렸을 때 사우디 정부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누가 가장 싸게, 가장 빠르게 지어줄 수 있는가. 그 기준에서 중국 건설사들은 압도적이었어요. 낮은 단가, 빠른 착공, 대규모 인력 투입.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요.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균열이기도 했고 비유적인 균열이기도 했어요. 파이살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답을 찾고 있다고요. 가격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파트너를 골라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 누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우디는 건설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파트너를 찾는 것이 제 임무였어요. 현장 책임자의 이름은 타리크 씨였습니다. 사우디 주택부 소속 감리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지난 3년간 중국 건설사들의 프로젝트를 직접 감독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리야드 외곽의 한 중단 현장 앞에 섰습니다. 이틀 전 제가 처음 방문했던 곳과 비슷한 광경이었어요. 그는 담담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빨랐다고요.
크레인이 올라가고 골조가 세워지는 속도가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정부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2년째에 접어들면서 달라졌습니다. 외벽에 균열이 생겼어요. 입주 예정이었던 동에서 방수 문제가 발견됐고 일부 건물은 기초 공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타리크 씨는 직접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은 충족했다고요. 기준은 충족했다. 저는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계약서의 기준과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준은 달랐어요. 타리크 씨는 그 간극을 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항의하고 보고하고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어요. 그 사이 공사는 더 느려졌고 어느 시점부터 인부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크레인이 멈췄어요. 타리크 씨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아니고 체념도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깊은 피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타리크 씨에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본 프로젝트 중에 제대로 된 게 있었냐고요. 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라크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스마야였습니다. 바그다드행 비행기는 새벽 6시에 출발했습니다. 저는 전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비스마야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밤새 읽었거든요. 한국 건설사 한화건설이 수주한 이라크 최대 규모의 주택사업. 25만 세대, 최종 목표 45만 세대. 학교 100개, 병원, 쇼핑센터, 발전소까지 갖춘 자급자족 도시를 사막 위에 짓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13조 원. 숫자만 봐도 압도됐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는 것이었어요. 이라크는 공사 기간 내내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이슬람 국가가 주변을 장악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공사를 계속했는가? 바그다드 공항에서 차로 1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사막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지평선 너머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였어요. 수십 동이 열맞춰 서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도로가 뻗어 있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학교 건물도 보였습니다. 운동장도요. 무엇보다 창문마다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사람이 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장 안내를 맡은 이라크 주택부 직원 아흐메드 씨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현재 입주 세대가 4만 5천 가구라고요. 4만 5천 가구.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리야드에서 본 멈춘 크레인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걸으면서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도로 포장 상태, 건물 외벽, 조경 상태. 균열을 찾으려 했어요. 그런데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흐메드 씨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꼼꼼히 보셔도 됩니다. 자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아흐메드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직접 주민들한테 들어보시겠습니까?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함이 얼마나 비범한 것인지 이곳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서야 저는 제대로 알게 됐어요. 아흐메드 씨가 한 가정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왔어요. 이름은 살렘 씨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차를 내왔습니다. 살렘 씨는 원래 바그다드 시내에 살았다고 했어요. 이슬람 국가가 이라크 북부를 장악하던 2014년 그는 가족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그때 비스마야 입주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당첨됐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지은 집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어느 나라 회사인지. 그냥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알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이슬람 국가가 공격했을 때 모든 외국 회사가 떠났습니다. 미국 회사도 유럽 회사도 직원들을 빼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다음 날에도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멈췄습니다. 다음 날에도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직접 봤습니다. 총소리가 멀리서 들렸는데 크레인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크레인을 올린다는 것. 그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약속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짓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어요. 아흐메드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 시기에 철수한 외국 기업들은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고요. 한화건설만 남았고 공기를 맞췄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더 이상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비스마야에서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단지 외곽을 걷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구역이었어요. 새 동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 옆 그늘 아래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였어요. 그는 공사 현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흐메드 씨가 그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두 사람이 아랍어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흐메드 씨가 저를 돌아봤어요. 이분이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노인의 이름은 유세프 씨였습니다. 그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전에도 봤습니다. 전에도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1970년대입니다. 저는 그때 젊었어요. 사우디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국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막에서 일했습니다. 더위에도 모래바람에도 쉬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이해가 됐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붐. 한국이 오일 쇼크 이후 달러를 벌기 위해 중동으로 건설 인력을 대거 파견하던 시대. 저는 영국에서 그 시대를 역사책으로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은 그 시대를 직접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유세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왔을 때도 믿을 수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0년이었어요. 50년 전 이 사막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쌓아놓은 신뢰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세프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어땠냐고요?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일은 했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일은 했다. 그것이 신뢰였습니다. 그것이 50년을 건너온 한국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온 건 이라크를 떠난 지 이틀 뒤였습니다. 주택부 장관 회의실에는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관과 차관, 기술자문단, 그리고 예산 담당자들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 주일간의 조사를 정리한 보고서였어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리야드 중단 현장 사진과 비스마야 완공 도시 사진을 나란히 놓은 것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사진이 전부 말해줬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프로젝트의 차이는 기술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행 철학의 차이였어요. 한쪽은 계약서의 기준을 채웠고 다른 쪽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쪽은 가격으로 수주했고 다른 쪽은 신뢰로 완공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보고서의 결론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가 도시를 만듭니다. 장관이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한국 건설사들이 지금 이 규모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비스마야가 증명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은 회사들입니다. 장관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옆에 앉은 차관과 아랍어로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느꼈어요.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는 싸게 짓는 회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쓴 보고서의 결론이었어요. 그 문장을 장관이 스스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장관이 저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한국 방문 일정을 잡겠다고요.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파이살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다고요. 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장관의 한국 방문은 석 달 뒤였습니다. 저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제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파이살 씨가 사진을 보내줬어요. 서울 어딘가의 회의실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사우디 장관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이 회의가 어디로 이어질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계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논의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의미였어요. 리야드 사막에서 멈춘 크레인들로부터 시작된 조사가 이 자리를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제 마지막 보고서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막의 도시는 돈으로 지어지지 않는다. 신뢰로 지어진다. 유세프 노인이 말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1970년대에도 이 사막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했다고. 말은 없었지만 일은 했다고. 그 세대가 쌓아놓은 신뢰가 50년을 건너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가격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나라는 속도로 기억돼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총소리가 들리는데도 크레인을 올린 나라, 전쟁 속에서도 약속을 지킨 나라. 그것이 한국이 이 사막에서 남긴 이름이었어요. 사람들은 흔히 국가 경쟁력을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조사에서 배운 건 달랐어요. 가장 오래가는 경쟁력은 신뢰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쌓이면 50년을 가고 한 번 무너지면 아무리 싸게 지어도 되돌릴 수 없는 것. 한국은 그 신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라크의 그 사막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 도시가 있었어요.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 전쟁 속에서도 올라간 크레인. 그리고 50년 전 기억을 간직한 노인의 눈빛.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떠오르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사막 한복판에서 쌓아온 신뢰의 이야기,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날 되세요.